올해 24년도만 보면 사실상 쉼없이 왔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1년에 5% 조정을 한 3번 정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10% 조정은 한 번 있고요. 20% 조정은 한 몇 년마다 한 번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 5% 조정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번 조정은 엎어진 김에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는 9월부터 변동성이 아주 크게 증가합니다. 매번. 그러니까 지금의 사태는 한 달 정도, 길게 봐서 2달 정도는 여유 있게 보셔야 합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그 회사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소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 지금 시장이 큰 믿음판이 흔들린 거거든요. 실제로 숫자를 확인해 보면 어닝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다. 이거 침체 아닙니다. 수급 문제입니다. 수급으로 빠졌을 때는 시장의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우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는 현재는 없다. 첫 번째는 실업률이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주어진 그 가운데서 이제 일본은행이 엔화 관련돼서 그 일본 금리 올리면서 엔화가 강세를 띠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게 청산이 돼버리니까 또 일본 장이 12%씩 빠지는 그 강도 높은 그런 하락들이 공포를 또 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술주에 관련돼서도 이제 빅텍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뭐가 그런다 그러면서 빠지니까 그것도 사실 이 시장을 받치는 기둥 같은 거였기 때문에 빅텍 M7이라 그래서 얘네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좋아지는 거야 이랬는데 이번에 휘청휘청 거린 것처럼 느꼈죠. 사실 실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안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도 공포를 가져다 줬고 이제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빅텍이 이제 AI 인공지능하고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믿음이 이제 버블이야 막 이런 공포가 왔고 네 번째는 이제 중동의 그 긴장이 하마스 지도자 하니에가 암살되고 이러면서 이란과 본격적인 전면전 얘기가 들어오니까 또다시 지정학적 위기가 다 올라왔는데 요게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힘든 마음이 들 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쪽에서는 수급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의해서 매도가 한 번에 확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되면 주로 옵션 쪽인데요. 네. 이거는 이번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그런 독특한 구조 때문에 나온 건데 그게 확 쏟아지니까 떨어지는 강도가 커져요. 예를 들면 일본도 하루에 12%가 이거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무린 그 두려움에다가 강도가 세니까 확 달라붙는 그런 어려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요거 각각 다 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이 정도로 떨어질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에 대해서 꼭 나쁘게 볼 그런 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뭐해 사실 공포감이 큰데 라고 했는데 그 공포감의 대부분을 이 수급이라 그래서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온 거라서 옵션 거래에 의한 그런 차익 거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서 그게 두려움을 준 거니까 우선은 그거를 살펴서 그 옵션에 의한 그런 거래들은 왜 나왔는지를 보면 이게 시장 전체를 나쁘게 볼 건 없네 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인들을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는 있는데 공포는 아마도 그래서 커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지표들은 침체를 정확하게 말하는 상태는 아닌데요. 이제 뭐 가장 두드러지게 금방 접근할 수 있는 건 GDP 성장률. 그러니까 이 GDP 성장률을 3분기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계속 집계를 해서 가장 정확하게 현재 GDP를 보여주는 것 중에 애틀란타 연은이 보여주는 GDP 나오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틀 전, 그러니까 하루 차이니까 요즘 어떠냐면 3분기 2.9% 성장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2.9% 성장하는데 침체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도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침체 아니다. 그렇다고 침체가 안 온다는 소리는 아니다.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숫자들은 침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만 제가 뭐 숫자 말씀드릴 필요 없는데 주택가격 지수 올라갔죠? 그 다음에 구매자 지수라 그래가지고 아까 그 오더 같은 그 신규 주문 지수가 47.3에서 52.4로 올랐어요. 바닥지고 이게 어디 갔었냐면 한 42까지도 갔었던 거죠.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이 아시겠지만 지금 어닝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S&P 500 기준으로 토탈리 10% 정도는
이익이 증가한 거로 발표될 것 같아요. 그 중에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다 합치면 말하는 거죠. 근데 두 자릿수 증가는 한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3분기째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익 증가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할 수 없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에 의해서 대규모 매도가 나온 건 확실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늦게지만 엔캐리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뭘 볼 수 있냐면 사실 이렇게 실시간 집계는 안 나오는 쪽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데이터들을 봐야 하는데 이제 이게 터지고 나니까 지나간 데이터를 봤더니만 엔캐리 트레이드는 너무 잘 아실 거라 제가 설명은 달리 안 하지만 그 일본의 독특한 경제 사정 때문에 금리가 낮은 상황을 이용해서 저금리에 엔화를 빌린 다음에 이 엔화를 대출받는 거죠. 엔화로 대출을 받아서 요거를 통화를 바꿔서 미국에다 투자하는, 요번엔 제일 많이 그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금리는 해지를 안 하지만 0.1로 빌렸지만 엔화가 만약에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빌린 이자가 그러니까 이자는 작아도 그게 환율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항상 엔화를 빌릴 때 한 해지를 반드시 엔화 해지를 거는 거예요. 요 해지 수를 찾아봤더니 엔화 관련해서는 18만 계약이면 사실 지금 요즘 청산돼서 3만 계약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거는 확실히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수 말고 금액 같은 걸로 봐도 한 평소 때에 몇십 배 이상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숫자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저희들 집계한 거로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60% 이상은 청산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되짚어 보니 확실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터지긴 터졌구나. 이거는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앞으로도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건 일본은행에서 이제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이 위험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미국 장은 그러면 내려간다고 보느냐 하면 실제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실질적인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확대는 시켰지만 항상 공포감에는 꼬리표가 붙어야 되잖아요. 요 문제가 처음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물리적인 문제, 차익 거래에 의한 그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심리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그런 일이란 건 뭐냐면은 지표가 확 다르게 나와버리면 침체 아니네 라고 하든지, 예를 들면 실업률이 정확하게 지난달만 높았어 라고 증명돼 버리면 해소되겠지만 그러기까지 날짜가 거의 한 달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는 계속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부닥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은 항상 이제 주된 내러티브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강세장이라고 모두가 대부분 보게 하는 어떤 큰 팩트들이 있거든요. 그 내러티브는 당연히 변화되고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가는 시즌에서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게 이 전체 시장을 이끌거든요. 그런 내러티브로 봤을 때는 작년까지는 침체가 오냐 아냐가 굉장히 이제 큰 내러티브가 돼서 어떤 시장을 지배했다면, 그러는 동안에 침체가 오지 않을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이제 그래서 배드 뉴스가 굿 뉴스라고, 그러니까 침체 금리를 내린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도 됐었고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내러티브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결국 실적으로 증명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어닝의 핵심이 됐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그 회사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소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 지금 시장이 큰 믿음판이 흔들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되고, 몇 달 전보다 지금 실제로 증가에 대한 기대가 더 그러니까 확인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분기까지인데, 이렇게 되면 10년 내에 제일 어닝이 좋은 두세 분기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를 확인해 보면 어닝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다. 그리고 말씀 주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은 서비스업의 나라, 서비스업 국가라고 해서 70% 이상이라고 하다 보니 이 지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지표가 최근에 발표나기를 48.8에서 51.4로 올라가 갔는데, 이거는 바닥 찍고
계속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직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한 단계씩 나쁘게 만들었던 게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면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게 확실시 됐던 게 6월달 중순쯤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트레이드를 했냐면 그러면 이제 금리 내려가면 중소형주 사야겠네 라고 하면서 M7을 팔고 중소형주 사서 러셀을, 그러니까 나스닥은 빠지면서 러셀이 올라가는 장세가 한 일주일간 왔었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거는 지금 사태하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는데 트럼프가 저격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시장의 방향이 바뀌겠네 라고 하면서 그 당시 며칠간 지배했던 트럼프 트레이드. 이게 또 시장에 상당히 많은 변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나스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에요. 왜냐면 인공지능만 올랐다 생각해서 걔가 또 내려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터진 거예요. 실업률이 터지니까 요 세 가지가 다 어떤 영향을 줬냐면 엔화를 강세로 만드는 요인이 된 거죠.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 게 결정적인 결정타였지만 실제로 그 앞에 있었던 거의 한 달간의 시장이 들쑥날쑥한,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나스닥이 내려갑니다. 다 빅텍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약간 시장을 받치는 기둥이 막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이유였지만, 요걸 저희는 내러티브가 계속 바뀌었지만 동일하게 영향을 준 건 뭐냐면 엔화가 강세를 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화를 빌려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던 사람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헤지펀드들이 다 엔화 빌려서 미국 주식, 특히 M7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터질 때마다 처음에 그 중소형주 트레이드가 나도 M7 빠지고 나스닥 빠지고, 그 트럼프 트레이드를 할 때도 또 이게 빠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나와서도 인공지능에 실망했어 라며 하면서 얘가 빠지고, 이게 누적이 되니까 나스닥으로 따지면 13%씩 이렇게 빠지게 된 거고, 사실 시장을 끌어갔던 내러티브가 나스닥이었기 때문에, 기술주 M7이었기 때문에 기둥이 흔들려 버리니까 모두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공포감에 쌓인 거라서, 이거 무슨 자꾸 복잡한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팩트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너무 심각하게, 쉽게 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단순하게는 엔화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하게 약세 베팅이 커졌었다. 이상하게도.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역순환할 때 급격하게 나타나고요. 두 번째, 이렇게 빌린 돈을 너무나 심각하게 나스닥 M7에, 나스닥 기술주에 돈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다 근데 대부분 옵션 투자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큰 변동이 일어나면 두 개가 와르르 무너지다 보니까 강도는 세졌고 시장의 중심된 내러티브가 깨져버린 거라 우왕좌왕하게 됐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이런 충격들은 거의 다 해소됐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내부적인 상황으로 보면 아까 이 모든 문제들을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그런 어째 청산이다 보니까 그 청산은 계속될 수는 없는 거죠. 계약수가 18만 개였으면 18만 개가 다 해소되고 나면 끝인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 상당 부분 일본은행이나 이런 제스처를 보면 해결됐다고 봐야겠죠. 다만 그 흉터, 상처는 이제 해결됐지만 흉터가 남아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지금 찝찝해, 뭔가 불안해, 이건 남아있는 상황, 이렇게 봐야겠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시장을 버티는 기둥이 그 인공지능 내러티브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인터넷처럼 인간의 삶을 바꾸고 몇십 년에 걸쳐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좀 과다해지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가 끝났다면 사실 시장은 모든 게 다 괜찮아도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진짜 원인은 뭐야?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진짜 원인과 함께 이 내러티브가 끝났는지, 이 내러티브가 진짜 문제가 생긴 건지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단초로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국 M7의 실적이고요. 그 실적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뭐냐면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런 주가 흐름은 너무나 몇십 년에 걸친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짧게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 인터넷에서 일어났던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일어났던 그 순서를 약간 미루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은 어땠냐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기술에 흥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굉장하구나라는 게 일단 부각은 됐다가, 하지만 아시다시피 실적으로 나타나거나 돈을 벌지는 못해서 IT 버블이 왔고요. 예. 그 버블이 온 다음에 살아남았던 회사는 그 뒤에 이 모든 인터넷이라는 기술에 의한 수혜를 계속해서 몇십 년에 걸쳐서 받고, 그 마지막 세대가 구글, 애플, 알파벳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했던 빅텍들이거든요. 그 빅텍들이 시대를 이끌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AI 사업도 똑같이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얘가 도대체 언제 돈을 벌 거냐라는 건데요. 사람들은 이미 정보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기업이 돈을 벌지는 못한다. 처음에는 인프라를 까는 그 기업들이 돈을 벌 거다 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인프라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얘기 드렸는데, 그 기업만 보자면 이번 실적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게, 요 인프라 기업들에게 돈을 대주는 기업이 어디냐면 하이퍼스케일러라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M7 중에 M4예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애들이죠. 얘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알파벳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 분기에 투자한 것보다 다음 분기에 더 할 거야. 안 하는 위험이 더 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알파벳이 망가진 걸 앞에서 보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IT 버블 때도 경험한 회사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해. 수요가 생기면 그거에 맞춰서만 자본 지출을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린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했고, AI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파일럿을 통해서, 코파일럿 통해서 이렇게 벌고 있어. 이것까지 말을 했고, 메타는 그걸 완전 증명했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시장을 판단할 때 AI에 대한 내러티브가 아직 살아있느냐를 말한다면 살아있다. 두 번째는 여기에 1단계에 돈을 대는 기업이 그러면 그 투자를 줄일 것 같냐? 아니다. M7이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수혜를 입는 기업들의 실적은 지금 하나하나 다 발표됐는데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우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는 현재는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은 앞부분에 막 한 달 동안 거쳐서 여러 개가 계속 연타로 터지면서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에 심정이 있었지만 일본이 12%씩 빠지고 한국이 막 8% 빠지면서 역사적으로 세 번째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건 코로나 때보다 심하게 빠진 거고, 이러니까 이거 뭐가 있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워렌 버핏이 팔았던 얘기가 또 지금 막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숫자가 영향을 주면서 이건 작은 일로는 이럴 수가 없어. 뭔가 원인이 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그게 치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먼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 팩트는 뭐였냐라는 거. 예를 들면 워렌 버핏만 말씀을 드려도 워렌 버핏이 애플 팔았다라는 건 이제 인공지능 끝난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현금을 워렌 버핏이 최고로 높였어. 이건 침체 대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충분히 가능한데요. 사실은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애플은 지난 분기에도 13% 팔았었고요. 요번에 합쳐서 이제 50%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의 현금 비중은요, 10년 동안 계속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예요, 지금. 근데 작년에도 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현금을 늘린 게 아닌데, 지금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팩트는 생각처럼 그렇게 침체가 농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게 일단 필요한 것 같고, 그걸 확인해 보셨다면은 아직은 침체를 논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갖게 되실 거고요. 그렇다면은 두 가지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자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 실제로는 이런 굴곡들을 겪으면서 고점을 향해 가는 걸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대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하나만 더 만약에 미국을 투자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수라든지 뭐 나스닥을 투자하고 어떤 기업을 투자하고 계시다면 요거 하나는 아셔야죠. 뭐냐면 이런 위기가 금리 고점에서 왔다는 거. 금리 고점에서 왔다는 얘기는 저처럼 이 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한테는 전혀 너무나 큰 다른 얘기인데, 연준이 여차하면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계속해서 반대로 내리는 걸 밟을 수 있다는 거죠. 내릴 여지가 있을 때, 연준이 쓸 정책이 많을 때 온 위기는 사실상 아주 짧게 끝나게 되는 경우를 저는 역사상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에 투자하고
이 시장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연준이 늦었지만 대응하게 되면 시간은 줄입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갑자기 한 달 만에 그냥 제로까지 떨어뜨려서 방어해 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금융위기 때 했던 행동을 배워서 더 세게 해버린 거잖아요. 이번에도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단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금의 조종이 지나간 이제 23년도 침체냐 아니냐 논란이 끝나고 이제 올라온 정도로 보면 올해 24년도만 보면 사실상 쉼없이 왔습니다. 이렇다 할 조정이 없어. 4월 달에 잠깐 조정했는데 약했고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1년에 5% 조정은 한 3번 정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10% 조정은 한 번 있고요. 20% 조정은 한 몇 년마다 한 번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 5% 조정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번 조정은 엎어진 김에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대선이 있는 해는 9월부터 변동성이 아주 크게 증가합니다. 매번. 그러니까 지금의 사태는 한 달 정도, 길게 봐서 2달 정도는 여유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금 집행을 바로 하실 필요가 없고 너무 안달하실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50% 먼저 사고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을 수 있다면 500만 원은 지금 사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들고 앞으로 한 달을 지켜볼 것 같아요. 또다시 저점이 나올지. 과거에 지금처럼 펀더멘털이 아니라 수급 때문에 이런 옵션 거래 같은 앵커리 트레이드처럼 롱통 캐피탈 사태처럼 이런 옵션 거래에 의한 하락이 있었을 때, 큰 하락일 때 대부분의 경우는 W자 반등, 양바닥이 나오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되 더 저점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50%는 사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대선은 아래쪽 변동성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대선이 끝났을 때 둘 중에 누가 되든 미국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이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미국은 정부 지출을 거의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앞으로 계속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되든 시장을 버티는 힘은 과거의 양적 완화 때 연준의 그 돈이 아니라 무슨 돈을 찍거나 금리를 내리는 그런 통화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한 5년, 10년은 정부 지출, 재정 정책이 끌어가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제는 통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재정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정부 지출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으니 미국 대선을 나쁜 변수로 보지 마시고 다만 변동성이 있는 구간일 거라고 보신다면 단기 투자자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지금은 사야 할 조정이라고 보는 편이고요. 다만 빅스 지수도 시즈널리티나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쉽게 금방 이제 일단락돼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야 되는 건 맞는데 한 번에 사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사고 50% 들고 기다려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 상황이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기를 펀더멘털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 미국 침체 아닙니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건 수급 문제입니다. 뭔가가 쏟아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핑계를 그걸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수급으로 빠졌을 때는 시장의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가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번에 엔캐리 자금이 모두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 특히 M7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진 거니까 큰 방향이 바뀌지 않은 수급 문제라면 많이 빠진 걸 사야 돼요. 첫 번째 제가 꼽을 수 있는 거 반도체. 직격탄을 맞았지만 앞으로 아무리 봐도 반도체는 M7이 다음 분기에도 더 많이 투자할 거야. 걔네가 더 많이 투자하면 올라가는 업종은 반도체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을 사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실제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하드웨어를 사고 싶어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9월달 아이폰 기다리고 있는데 PC도 마찬가지. 그러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하드웨어가 많이 팔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관련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요번에 많이 빠진 M7 사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엔비디아는 불리한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엔비디아는 앞으로 우리가 장악할 거야, 독점이야 라는 내러티브만이 아니라 실적으로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는 아무리 세게 나와도 실망했다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는 8월 말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을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빨리 돌아서려면 엔비디아가 쇼크 실적을 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시장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데, 뒤집어 말하면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죠. 다만 저보고 투자하라고 하면 그 엔비디아를 투자하기보다는 걔로부터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독점이었던 이유는 학습용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어디로 가냐면 인공지능이 추론용 반도체로 갑니다. 이제는 학습을 시키는 그 GPT-4, 5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하는 모델로 가는데, 이게 추론용 반도체 시장은 AMD가 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70~80% 가지고 있지만 추론용 시장은 나머지 몇 개가 나눠 먹는 30%인데 그 나머지 시장도 굉장히 커져서,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음 타자를 한번 노려볼, 추론용 반도체 시장에 투자해볼 그런 기회다 생각하는 거죠. 네, 미국 경기 침체 상황과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